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불법 사이트에 중독돼 벌금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비중이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주 사이 델타 변이 비중이 3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전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95%는 백신 미접종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가격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물 부족 사태가 풀리면서 매매 건수도 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6개월간 많은 성과를 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이어 관련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영킴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5주 연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들의 고민도 치열합니다. 선거운동이 어렵다 보니 서로 간의 비방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뒤 한일 외교차관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외교차관이 4년 만에 만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속출 속에서도 주일 바이든 여사는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습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다운타운 67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에서 88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시장 현황과 그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폭탄을 맞거나 당국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많은 한인들은 이를 모른 채 불법 사이트에 중독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불법 사이트를 보는데 설마 걸리기에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불법 사이트를 무심히 클릭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보는데도 이것도 불법이냐고 되묻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정답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관계없이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버젓이 회원가입을 받고 월 이용료를 부과해가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온갖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화를 보기 위해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한국 웹하드나 비트토렌트 같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불법이 많습니다.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웹사이트만 합법이다 보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인데 이를 불법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운로드 없이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요즘 성행하는데 저작권이 없는 컨텐츠가 링크된 주소를 공유하는 것도 역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따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하는 사이트가 저작권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불법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보는 거는 불법이에요. 저작권 침해죠. 여기 벌금을 저작권 고의적 침해라 해서 법원에서 또 본보기를 보인다면 25만 불까지도 한 번 다운로드, 그러니까 한 드라마, 한 에피소드 다운로드하는데 25만 불까지도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했을 경우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주장될 수가 있겠죠. 고의적 침해까지 됐다 하면은 상대편 변호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팔아넘겨지면서 이용자들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시 주 저녁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가주 내 6개의 카운티들이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며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소노마 카운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전역에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에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20일 툴레어 카운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뉴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고 다만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로서는 카운티 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맡겼지만 만일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와 입원 환자가 증가세가 지속되면 주 차원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섬 주지사로서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행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염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주 내 6개의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산타바바라, 몬트레이, 나파, 산베니토, 산타크루즈,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는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도 그로서리 상점과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와 시 당국 산하에 별도의 보건당국을 두고 있는 페사디나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21명을 기록하면서 10일 연속 1,000명을 웃돌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율도 4.8%로 2주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하루 2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됐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5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 환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정부가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는 4.9명으로 전주 발표 때의 2.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확진율도 1.8%였다가 3.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 환자는 140명에서 126명으로 줄었는데 병원 입원 환자의 95%는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7월 15일까지 전체 주민 320만 명 가운데 185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5명, 사망자는 1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파사디나시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스티브 머멜 시 매니저는 어제 시의회 회의에서 2천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공무원 가운데 현재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가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시정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 전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83%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상원 청문회에 나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전국에서 델타 변이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것은 7월 3일이 포함된 주의 50%에서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앞서 6월 20일부터 7월 3일 기간에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가 51.7%를 차지하면서 지배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2주 남짓 만에 델타 변이의 비중이 31.3%포인트 상승한 셈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채 절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CDC는 19일 기준 전체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48.6%,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56.1%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하원의장실 관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오늘 지난주 같은 리셉션에 참석을 했던 한 백악관 관리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의료팀의 접촉자 추적 결과 이 관리가 백악관의 주요 인사 등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고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접촉한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석 대변인 역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 펠로시 의장과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최고위급에서조차 돌파 감염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거물 정치인인 랜드 폴 상원 의원과 닥터 앤서니 파우치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랜드 폴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청문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코로나19 기원으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 연구소의 기능 향상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폴 의원의 지적에 파우치 소장은 기능 향상 실험에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기능 향상 실험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전이에 대항하는 수단을 찾기 위해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높이거나 치명적으로 만드는 실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립보건원이 비영리 기구인 에코 헬스 동맹을 통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60만 달러를 5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금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Dr. Fauci, knowing that it is a crime to lie to Congress, do you wish to retract your statement of May 11th where you claimed that the NIH never funded gain-of-function research in Wuhan? Senator Paul, I have never lied before the Congress, and I do not retract that statement. This paper that you are referring to was judged by qualified staff up and down the chain as not being gain of function. 공화당 거물인 폴 상원 의원과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파우치 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Senator Paul, you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quite frankly, and I want to say that officially. You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It's a dance, and you're dancing around this because you're trying to obscure responsibility for 4 million people dying around the world from a pandemic. 폴 의원은 기능 향상 실험에 사용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더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되었으며 그 실험에 미국 국립보건원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폴 의원의 발언은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며
자신은 전적으로 분개하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폴 의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는 더 심한 정체 보이면서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다우니 로드 구간부터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10마일대로,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피코 블루버드부터 페어팩스 에비뉴까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이 만나는 구간, 또 웨스트 LA 지역은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윌셔 구간,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3가 구간에는 인명피해 없는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해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또다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 가격은 68만 달러로 5월에 세워진 최고 주택 중간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중간주택 가격은 22.5%가 올랐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주택 가격은 7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1% 상승했고 주택 매매 건수는 68.9%가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6%가 상승했고 매매 건수는 67.2%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치열했던 바이어 경쟁을 부추겼던 극심한 매물 부족 사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는 주택 매매 건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마운티볼디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고 밤을 지새운 15명의 다우니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늘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1명의 다우니 고등학교 축구팀과 라크로스 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2명의 코치가 마운트 볼디 등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여러 팀으로 나눠져 산행에 나섰고 일부는 산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일부가 산행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샜고 어제 저녁 7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을 잃은 15명 가운데 13명이 먼저 구조됐고 실종 상태였던 15살의 여학생과 16살 남학생이 오늘 오전 8시 40분에 모두 구조되면서 전원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에 대한 리콜이 추진됩니다. 들레온 시의원 리콜을 주도하고 있는 폴린 에디킨스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들레온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정책이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리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이유로 시의원 리콜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9일과 13일 니디아 라만 의원과 마이크 보니 의원에 대한 리콜 서명 운동이 승인이 됐습니다. LA시 리콜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게 리콜 통보가 전달된 뒤 4주 후부터는 서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120일간 지역구 전체 유권자 가운데 15%의 서명을 받아야 리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마이크 보닌 의원의 경우 11월 10일까지 27,300여 개 서명을 모아야 하며 리만 의원은 11월 4일까지 27,400개의 서명을 받으면 리콜 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들레온 시의원에 대한 리콜 서명 운동이 승인이 되면 120일 이내에 2만 1,000개의 서명을 확보해야 리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공개한 2분기 실적에서 순이익 5,38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3센트로 전분기보다 23%가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순이익이 2배로 늘었습니다. 예금은 147억 2억 2,6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고 대출은 134억 2,400만 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자산은 17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꼭 6개월을 맞은 오늘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아직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일의 본질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국내 의제 등에 관해 그간의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어떤 행정부보다 많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는 이 위대한 움직임을 경제 호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더십의 과제는 민주주의가 독재 정치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독재 정권에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표권, 이민, 경찰개혁, 그리고 범죄 대응 등 중요한 다른 영역의 의제들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소말리아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알-샤바브에 대해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신디 킹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가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해 수도 모가디슈 북동쪽 700km 지점인 갈카요 지역 인근에 한 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킹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알-샤바브 이슬람 무장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알-샤바브와 소말리아군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어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공습에 대한 사령부 초기 평가로는 민간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도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준비위원장 출신 절친인 억만장자 토머스 베럭이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한 불법 로비와 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위증 등 혐의로 베럭을 기소했습니다. LA에서 체포된 베럭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남용해서 불법 로비를 벌이고 2019년 연방수사국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베럭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위해 트럼프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한편 베럭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서 베럭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해왔고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하원이 처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김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한국계 시민 등 1,000만 명 이상의 가족이 헤어졌다며 2001년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이 대폭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 가족의 신원을 확인해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십자 등을 통해 북미 이산가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뉴욕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LA 카운티로 인도됐습니다. LA에서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LA 검찰은 와인스틴이 2004년에서 2013년 베버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면서 11건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인스틴은 당뇨와 시력 저하 질환 등을 이유로 LA행에 반대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LA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로 꼽히고 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수백억을 지불한 유료 관광객을 태운 첫 상업 우주 관광이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불붙은 세계 부호들의 우주 관광 경쟁이 곧 사업화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We are about to go to space, everybody. 2, 1. 민간 우주관광 로켓 뉴 셰퍼드호가 우주를 향해 올라갑니다. Go, Jeff.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우주선 안에서 탑승한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106km 상공,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른 로켓은 무중력에 가까워지는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 뒤 이륙 1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우주관광의 기획자이자 탑승자는 세계 최고 부호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로켓 개발은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관광기업 블루 오리진이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 시험에 붙고도 여성이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80대 여성. 표값으로 수천만 달러를 내고 첫 유료 우주관광객이 된 네덜란드 부호의 10대 아들이 함께 우주관광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The most profound piece of it for me was looking out at the Earth and looking at the Earth's atmosphere. Every astronaut, everybody who's been up in space, they say this. Clean release. 9일 전 역시 우주관광에 나섰던 영국의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조종사 없는 자동 제어 비행, 20km 더 높았던 비행 고도 등을 자랑했습니다. 여행 전 과정은 생중계됐습니다. 우주관광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블루오리진은 곧 우주관광 티켓 판매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9월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 우주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관광 산업 선점을 위한 부호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5주 연기하면서 이 기간 지지율을 지키고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들의 고민이 치열합니다. 선거운동이 어렵다 보니 서로 간의 비방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후보들의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경선 연기로 경쟁 시간이 길어진 건 앞선 후보에겐 부담, 뒤쫓는 후보들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방역에 우선 집중하고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겠다. 영남, 충청으로 행보를 넓히고 정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지만 정책을 내세울 기회가 없는 시간만 계속되면서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만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SNS 비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두 후보가 직접 나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은 잘못인 걸 알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일부러 물을 흐려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옵티머스 의혹과 이낙연 후보의 연관성도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이낙연 후보는 수사기관 판단이 끝났다며 검찰이 자신을 봐줬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논란도 그랬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뭔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죠. 두 후보가 치고받는 사이 정세균 후보는 충청 지역 등을 찾아 정책 차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선택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SNS를 활용한 지지층 결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매주 2차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김두관 후보는 선명성 강조로 판을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월 15일까지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컷오프 방안을 결론 내렸습니다.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접이나 1대1 토론, 당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첫째 딸이 부모 돈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관보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명의의 채권 4억 원을 신고했고 비슷한 규모로 줄어든 예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 전 원장 부인이 4억 원을 빌려준 때는 첫 딸이 지난 2019년 매입한 강남구 아파트 중도금 납입 시점이었고 결국 부모 찬스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이자와 함께 일부 원금을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마공사의 문제 발언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뒤 한일 외교차관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냉랭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듯 두 사람은 인사도 악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YTN 도쿄 특파원입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과 모리 외교차관이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다음 날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악수도 없이 회담장으로 들어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미일 차관 회담이 팔꿈치 인사를 교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출국에 앞서 최 차관은 일본 정부가 소마공사의 문제 발언 이후 신속히 경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큰 문제죠. 우리가 요구하였듯이 응당한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수출 규제 해제 등 양국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 언제 공식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両国間の懸案の解決のため、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懸案の解決のための韓国側の具体的提案を注視していると。 이번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 수준의 내각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스가 총리는 올가을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상황과 코로나 등 불확실성 속에 한일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외교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정 장관의 일본 방문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달 중에 열릴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일 간 실무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오늘 도쿄에서 만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백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오전 일본에서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에서 진행된 7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불발로 한일 경제 국면이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셔먼 미 부장관이 반중 연대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국 시간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는데 원심이 확정되면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 2심 모두 시연을 참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시연 참관 여부를 다시 따지진 않지만 이를 인정해 유죄로 본 판단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허익범 특검이 직접 출석하고 김 지사 측은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을 사실상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혐의로 모두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 수술 부위의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